다 불량 학생들이구나. 원래 지금 상담학이죠. 상담학인데 상담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상담에 관해서 우리가 주로 그쪽 방향을 이렇게 잡고 상담의 이용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상담 기법이 학술적으로 갖춰지기는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아니죠. 그 처음에는 상담 기법을 한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현대에 어물어서 점차 그 연구 분야도 넓어지고 확장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담 기법에 대한 기법이 다양화돼가지고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다양화됐다고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는 15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시간은 경청 기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 공감 기법이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다뤄봐야 돼요. 경청이라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주고받는 대화 아니면 어떤 그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어떻게 들을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자, 경청을 비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공감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감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상담자와 대답, 즉 대화자 간에 서로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서 어떤 대화나 내용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감 기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공감 기법 무엇인가? 소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우리 말했었는데, 상담학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이론과 기법이 존재해 있으므로 통일성을 찾기가 곤란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잠깐. 이론이 있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주장이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결과가 각자 분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통일성 딱 이거다 하고 잡기는 어려워요. 또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담학의 학술적으로 상담이 있을 거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상담을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치료에 관한 어떤 그 상담, 치료에 관한 상담, 그런 부분도 또 다른 방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 분야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감이라는 부분은 모든 분야,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 상담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분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청은 여기가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데서 우리가 좀 처음 들어가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통일성은 못 찾았지만 그 통일성을 갖는 부분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복음 아니면 치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서로 공감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공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상담은 기독교 상담이나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방금 드린 말씀이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워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공감을 기독교 상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의 부분, 복음적인 상담에서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전치라는 얘기죠. 자, 주로 신앙 문제, 아니면 삶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어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상담자와 내담자는 분명히 공감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오고 장애에 부딪힌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칼 로저스라는 상담자는, 학자는 상담자의 공감은 가장 강력한 기법임을 분명히 했다. 자, 저번에 경청이라는 기법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다뤘었는데, 이 공감이라는 부분도 상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 다음 주에 볼게요. 자, 그럼 찰스 커리지라는 사람은 또 피터 화이트라는 사람들은 공감은 효과적인 상담의 12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기법을 강조했지만은 또 강조에 더 살을 더 붙여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상담의 열쇠라고까지 표현. 키라는 게 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이라는 게 없으면은
절대 상담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상담이 있어서 희와 같은 열쇠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시적 상담이건 비지시적 상담이건 상반된 상담 이론과 기법의 논란은 있지만 공감은 모든 상담학 핵심의 기법으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각자 다른 주장, 상담에 대한 어떤 세분화된 그런 부분을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공감이라는 것만큼은 각자가 모든 주장하는 그 상담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설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통점으로 가진 어떤 그러한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일반 대화는 달리 공감으로 특성되는 활동이다. 일반적인 대화는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가족이든지 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 의지되는 아니면 회사, 직장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하는 대화, 사람이 주고받는 말, 자기 마음을 주고받거나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대화도 있지만 자, 상담이라는 것은 이 대화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공감이라는 게 필요해야만이 상담이 이루어진다. 자리 잡는다는 말씀 되겠죠. 우리가 세상적인 대화 때는 공감이라는 부분이 없어도 돼요. 그저 뭐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저 말을 주고받으면은 대화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 상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간의 공감대, 즉 공통 공모인 공감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공감은 미시적 상담 기법으로 보거나 상담의 큰 틀로 보는 차이는 있어도 자, 미시적 상담 기법, 미시적이라는 말은 넓은 분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부분적인 좁은 부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미시적 시각이라고 그러죠. 미시적 상담 기법을 보거나 또 반대로 상담의 큰 틀로 전체적인 틀로 보는 차이는 있어도 공감 자체의 주교성을 간과한 상담학 발견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 자체의 주교성을 간과한 배제한 그런 상담학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필요 없을지라도 상담에서는 반드시 그 대화 중에 공감이라는 부분이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석 보셨던가요? 체크 안 했죠? 원래 없죠? 아, 네. 연관이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해드릴까요? 그 깜빡이 한번 보내라. 제가 지난주에 잘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셨죠? 한영분. 네, 네, 저는 배운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됐지? 근데 느껴서 나 체크가 안 됐으니 저는 미리라도 말좀 주세요. 그래. 우리 동남자분만 말씀해가지고 체크 상담하세요. 그 출석부에 대한 것은 따로 체크 안 됐으면은. 자, 물론 공감은, 자, 공감이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상담하기에 있어서 하나 기법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경청 기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공감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물론 공감은 인본주의 상담에서 치료의 조건이며, 핵심적인 내용으로 강조되어 온 기법 외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전적 정신 분석학에서는 상담자가 공감을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자, 지금 현재 말고 과거에, 초기에, 옛날 먼 시절에 어떤 정신 분석학입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상담자가 꼭 공감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과거에는 그런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상담자는 내담자와 최소한 심리적 접촉만을 요구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전적인 상담에서는 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뭐 신분이라든가 어떤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각자 간의 대인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그런 등급이 이렇게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뭐 신분이 다른 사람이 서로 공감 쉽게 말해서 대감이 그 집에 어떤 그렇게 부리는 사람과 공감한다든가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임금이 어떤 참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친하와도 뭐 공감한다든가 아니면 백성과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장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전적인 그런 부분에 볼 때는 너무 공감은 좀 회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인 모든 감정과 정서를 상담자죠. 상담자에게 투사 비추는 것이죠. 투사시키는 것은 작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로 시행되어 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반대라는 것이 아까는 공감이라는 것을 좀 회피한다라고 과거에 늙었지만은 자, 지금은 부정적인 모든 감정과 정서를 상담자에게,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것을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이렇게 투산한다는 겁니다. 투시를 다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 작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온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러한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상담 현장에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복음주의 상담, 즉 기독교 상담에서도 공감은 바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은 더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에서도 공감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상담자가 내담자 하고는 고민을 말하거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담자가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 상담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우리가 성공으로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개방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문,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방하지 않고 일부만 드러내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반드시 공감이라는 걸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은 자신을 더 잘 드러내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상담자나 내담자 간에 그런 부분이 어떤 공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면은 이해받고 서로 어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은 느낌을 갖게 된다면은 바로 자신을 더 잘 드러내놓는다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티모시 클린턴과 조슈 오실레거라는 그런 학자는 이러한 순간을 일컬어 바로 황금의 순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하죠. 가장 귀중한 순간, 시간별로 짧더라도 아주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순간, 쉽게 말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짧은 1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모든 좋은 결과를 이끌 텐데 그 황금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큰 피해로 다가온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상담에서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황금의 순간,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상담에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것도 보였는데,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후유증 간에 한 달도 보름입니다. 간에. 자, 그만큼 공감을 통한 이해는 상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감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하기 있어서. 그러므로 공감은 바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자, 저번 시간 다뤘던 그 경청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담긴 이 공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법이다. 자, 상담하는 데서 지금 첫 발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청이라는 분야, 그리고 또 공감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 되겠죠. 자, 하지만 공감이 지나쳐서 상담자 자신에게 심리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내담자의 잘못까지도 정당화시키는 것은 다른 공감은 아니다. 자, 공감이라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부분이 서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 합치되는, 아니면 서로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겠죠. 공감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 상담하기 있어서는 그 공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공감이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감이라는 걸 내세우게 되면은 오히려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담자는 잘못, 자기의 과오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너무 그 사람과 공감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 아니면 죄라든가 이런 것을 공감해버리고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죄까지도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올바른 공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담 철학이나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담자를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거 뭐 자를 대놓고 줄을 두어놓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바로 색깔을 놓고 두개 구별해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공감이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키기는 정확하게 지키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담 철학이나 내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담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그 한계선을 가지고 아주 뭐랄까 객관성을 가지고 공감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장에서는 공감의 일반적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 상담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성경적 복음주의적 기독교 상담의 입장에서 공감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방법을 우리가 수립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으로 지금 이어는 어떤 글을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자,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한번 연구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주의적 성경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어느 선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감이란 뭐냐 하는 게 되겠죠. 자, 공감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뭐 공감은 뭐 간단하죠.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뭐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두 집단이라든가, 두 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문제성이라든가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서로 일치되고 공통 부모를 갖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공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넓고 또 세밀하고 학설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어떻게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정의와 개념입니다. 공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풀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실존주의 심리학 이런 것은 학술적인 얘기죠. 우리가 복음에서는 꼭 이런 것 깊이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학술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존주의라든가 심리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내담자와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가장 짧은 어떤 낱말로 어떤 문장으로서 문맥으로 나타내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담자와 함께 느끼는 것 맞죠? 두 사람 간에 그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자의 의미로 공감은 방금 이 말은 바로 커완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띄어쓰기 약간 이쪽으로 치우쳤는데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왼쪽에서 몰려야 되겠죠? 자, 한자의 의미로 공감은 용어 그대로 함께 느낄 감자죠. 감성은 함께 느끼는 것 또는 공유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쉐어 필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유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이런 정의는 공감을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충분한 이해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곤란하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 공감이라는 것은 원래 독일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해요. 가장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하고 학술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독일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하지요. 자, 독일어, 우리가 쉽게 다루지 않은 영어를 다루는 독일어 약간 발음이 이상했죠? 아인 플루누? 이런 식으로 발음 될 거예요. 그래, 아인은 안에, 영어로 한다면, 그리고 필레는 느끼다. 이 말 두 개, 독일어 합쳐져가지고, 바로 아인 플루누 같은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의 결합으로 그 의미는 안에서 느끼는 것, 또는 함께 느끼는 것, 즉 공감이죠. 그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한다면 to feel with겠죠? 거의 같이 느낀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3년 전에, 바로 3년에, 바로 데오돌 립스라는 학자가 미학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구태했다라고 이제 공감이라는 어떤 학술적인 개념을 이렇게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하죠. 문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가서 아니면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바로 감상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가 작품과 동일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동일시를 경험하게 되므로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을 확장하여 심리학 용어가 됐다.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주는 어떤 메시지란가 그 내면 상태에 있는 그 작품이 바로 내 생각과 맞아 들어가서 감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 감동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예술 작품에 특히 뭐 피카소 같은 그림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뭐 묘한 뭐 돌덩이 같은 걸 갖다 놓고 뭐 작품이라고 그러면 그런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는 사람은 와 놀랄 수 있겠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 웅장하고 거대한 클래식 같은 것은 또 음악적인 개념 있는 사람은 그거 들으면 저절로 잠이 오는 어떤 그런 음악이 됐겠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악을 알고 내면적으로 심취하는 사람은 그 클래식을 보고 감동을 하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뭐랄까요,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눈물을 흘린다든가 하는 그런 감동까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정, 이런 공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심리학 용어로서 공감, 아까 언어 있었죠. 그런 부분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인식 속으로 들어가 내담자와 함께 느끼는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이란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 열망, 좌절, 기쁨, 슬픔, 불안, 상처 및 행동 등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 그리고 다양한 정서, 사고 및 경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상담자가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마음과 방금 말씀드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담자가 듣고 같은 어떤 감동으로 일치되는 것,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카브와 마이클 샤이라는 사람은 공감을 이끌어 대리적 경험이라 했다. 자, 이 사람의 경험을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가 그 내담자가 말하는 그 모든 경험을 직접 경험하거나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방금 말씀드린 사고, 그런 경험을 상담자도 그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공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그리고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즉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정서, 사고 및 경험과 가치관을 접어두고 내담자에 대한 판단 없이 그의 입장에서 공감해야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말씀이죠. 자, 상담자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 어떤 자기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나타내고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담자가 다 그 내담자에 대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말 되겠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그렇게 나하고 맞지 않는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혹시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판단이죠.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공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서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없애고 벽 없이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가로막힌 장벽이 없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관 어떤 그 부분이 이렇게 배제해야만이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개 사람들은 나이, 교육 및 경험 등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어렵다. 맞겠죠? 나이 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어차피 그 상대방 대인 관계 안에서 공감이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또래는 쉽게 공감을 하죠? 자, 우리 문화적인 어떤 그 세상적 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 그렇죠. 서로 받은 교육이 판이하게 다르다든가, 아니 사상이 다르다든가, 뭐 그런 부분도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방해되는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경험이 다른 그런 분야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캐럴 와이즈는 공감을 비유하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참 어떻게 말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이 신발이 가 있어 보니까 신발 참 좋아하고 보면은 예쁘고 그래서 아주 신발 신으면 편할까? 좋을까? 어떤 그 느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어봐서 대답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직접 그 신발을 빌려가지고 신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발을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서 느끼는 것이라고 참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내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그 역할을 느껴보고 취해보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을 대리적으로 느끼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깊이 경청해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청을 통해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러운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진실성, 둘째는 원함, 셋째는 정확한 공감이 있어야만이 바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청은 공감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 단계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이 된다고 말씀했었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실성, 온화함, 바로 정확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은 상담자와 내담자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거든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공감에 대한 정의는 통일된 것이 없이 학자들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을 우리가 몇 가지 다뤄봤었죠. 그렇지만 대충 분야는 같지만 확실하게 이것이다 하고 어떤 합시 일치된 어떤 그런 분야의 어떤 정설적인 부분은 드러나지 않다. 공통적인 것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어떤 주장을 펴가면서 어떤 그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에 있어서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이해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바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의가 또 어떤 공감대의 부분이 통일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은 매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시 또 말하겠습니다. 말씀. 자, 웹스터 사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전이죠. 이 웹스터 사전인데 그 사전에서는 공감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공감을 사람의 느낌, 의지 또는 생각, 다양한 경험에 참여하거나 그를 대리적으로 체험하며 때때로 그 대상의 동작에 몰입하여 그의 동작과 유사한 신체적 동작을 수행하려는 지점에까지 이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굉장히 튀심하고 폭 넣고 아주 이렇게 유창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사전답게 풀이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의를, 이러한 정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기독교 상담, 즉 복음주의 상담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적인 상담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에 관한 또 복음에 관한 또 기독교적인 상담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방금 이라면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상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 등의 모든 면에 대하여 인지적, 정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 활동이라고 봐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방금 했었죠. 자,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 그러한 부분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밑바탕 담아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희로애락,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하는 상담 활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겠어요.
자, 사라 아메드는 공감은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며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부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 자, 우리가 상담하고 또 내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담자는 반드시 문제, 반가운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올 경우가 거의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쉽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공감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공감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보면서 공감과 이해는 무엇인가? 자, 공감이 이해가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부분, 또 이해라는 부분인데,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고, 뭐랄까요. 이 두 단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자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공감은